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0월 26일 제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이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25일에 월급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은 이야기, 이 월급을 내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리고 제 영상을 만드는데 S&P 500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상의 어떤 내가 지식을 가졌는가, 투자 상식을 가졌는가, 때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컨셉은, 그냥 내 주변 친구, 동료가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그 회사 다닐 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S&P 500으로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내 주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감상하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화면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목표 달성을 100% 연속 2년간 유지되면 퇴사라고 써놨는데요. 퇴사 자격이 생긴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지금 제가 5억 7천 정도를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면은 연간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1년치 생활비가 이렇게 나오겠거니 하고 잡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겨우 이거 가지고 은퇴를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좀 아껴서 쓰더라도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S&P 500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떻게든 생활은 꾸려갈 수 있겠다. 2인 부부가 꾸려갈 수 있겠다 정도의 목표다. 퇴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뭐 아파트 다 빼고 순수 S&P 500 투자 자금으로만 2억 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은 그만큼 거기서 일정 부분 S&P 500을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금을 보면은 한 56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이 수익을 만들어낸 S&P 500의 그리고 환율 한 주간 흐름을 보면은 지금 5일로 이렇게 제가 바꿔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한 거거든요. S&P 500은 0.88%가 하락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0.81%가 오르는 바람에 한 주간 수익이 적지만 56만 원 정도가 났죠. 그래서 이 환율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때 한국은 가계부채나 이제 경기 상황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지 못했고 미국 금리가 실제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을 빠져나가는 걸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 원화 약세 시장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1,400원, 예전에 제가 한참 환전을 할 때는 1,100원에서 1,200원대 정도에 많이 환전을 했었는데 지금 1,400원은 누누멀, 그러니까 새로운 보통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보러 오면 한국 돈으로는 이제 1,400원이 되기 때문에 1,200원 하던 시절보다는 단기적으로 원화로 표시되는 영업이익은 높아지게 되잖아요. 좋았으나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런 말은 옛말이 되었다. 기업 영업이익이 되레 감소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외국에서 또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수입할 때도 제품을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가공해서 판매할 때 이 마진이 이제 적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제 투자일지니까요. 또 투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올해 저는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 올해만 2,400만 원 나고 있고, 네, 5,300만 원, 이번 달 월급까지 해가지고 5,37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 원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는 저는 부하고 타이거뮤 S&P 500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3주밖에 사질 않았는데, 사실 25일 금요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제가 IRP 계좌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디폴트 상품으로 매수되어 있는 어떤 그 상품이 아침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체결이 한 오후 4시쯤에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이 마감되어 있을 때는 IRP 계좌에서는 매수가 안 되니까 타이거뮤 S&P 500이 그래서 못 샀는데 28일 월요일쯤에 한 400만 원어치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한 200주 넘게 이렇게 매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월급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금이 좀 높아졌죠. 35%. 타이금 S&P 500이 43.6%로 많이 갖고 있고 부는 4,200만 원.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원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아내랑 협의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비중도 크지 않았고 한 14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네 조만간에 다음 주쯤 일본 여행 오사카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절세 계좌 활용해가지고 타이거 미국 S&P 500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는 항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영상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월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했잖아요. 저는 최근 3개월치 월급을 이렇게 좀 캡처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봉이 한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그러면은 상위 한 6.4% 이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5% 안쪽일 것 같아요. 나이는 30대 이제 끝자락이니까 나이 대비해서는 꽤 잘 받고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거 뭐 제가 전문직이거나 뭐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중위권 공대에서 학사 졸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울 중위권 학교라는 거에서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제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거 한도 내에서 커리어 패스를 좀 돈이 되고, 그리고 워라밸도 괜찮으면서 미래 전망도 좀 있어 보이는 곳으로 계속 제 포지션을 조금씩 변경을 했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기업에서 연봉 계속 올리고 이제 외국계로 와가지고 워라밸도 좀 챙기고 급여도 괜찮게 받고 있게끔 했는데, 하지만 재수 없는 잘난 척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한참 너 나이 때 30대 뭐 이제 회사로 따지면 과장 차장 이때쯤 되면은 한참 일 많이 하고 잘 나갈 때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출은 딱 50%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심으로 S&P 500에 투자하면서 언젠가 이 월급들이 이제 뭐 600, 700이 아니라 300만 원도 감사하게 되는, 200만 원도 감사하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 맨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깜냥은 안 됩니다. 내 자산만 잘 지켜도 목표 달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런 정말 좀 어디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뭐 논리적이지 않은 어그로 끄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 예전에 대담한 경제라고 하는 그 사설 글을 기고하실 때부터 KBS 기자인 전 기자였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박종훈 기자님의 지식 한방을 구독하고 있고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제목이 좀 와닿았습니다. 3분기 GDP 쇼크가 발생했다고 하고 2분기 때는 몰랐는데 0.2% 감소를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0.1%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환율과 금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종훈 기자님인데 양력을 보시면은 뭐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제 강남 토박이로서 서울대에서 경제학부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박사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스탠퍼드 다녀오시고 KBS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드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분께서는 기본 스탠스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제가 뒤에 드릴 말씀이 이제 좀 와닿으실 텐데, 일단은 강남 8학군 속해 있는 현대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시고 현재도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에 살고 계심에도 높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권의 경기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분의 논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을 원화로 봤을 때는 뭐 13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이거를 달러로 변환해가지고 환율에 대해가지고 바꿔서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달러로 봤을 때는 달러 가치로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 영상에서 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와닿았던 것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짚으셨던 거 요약을 좀 해봤는데 요약 횟수도 되게 많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GDP 성장률이 1분기에 1.3%여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2.6%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많이 성장하지 못했죠. 역성장했고 2분기에는 3분기에도 거의 뭐 성장하지 못했고 4분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간으로 했을 때 2.4% 정도만 달성해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순수출 그게 크게 꺾였고 이제 마이너스 0.8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대중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입도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수입이 사실 지금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대상으로는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베트남이나 이런데, 태국 이런데. 근데 여기서도 중국산 중간재 제품하고 우리나라 이제 경쟁에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도 중국은 워낙에 또 싸게 팔고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적진 않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 대회해가지고, 이제 흑자를 보는 나라를 못 봐주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관세를 높게 매기고, 자기네 제품 강제로, 반강제로 이제 수입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그것도 미국에 대해서도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욱 문제는 GDP를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아직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 지금 술술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반영되지 않은 통계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수출 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 중에서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연 1등이죠. 그 다음이 현대기아자동차 12%, SK하이닉스가 7% 정도고 LG전자가 한 4에서 5% 정도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요 반도체 제품군인 D램. 삼성전자가 보니까 D램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우리 SSD 메모리 이런 거 있죠. SSD 드라이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LSI 이런 게 있는데, D램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중국의 상당 부분 따라잡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DDR4라고 하는 이제 3세대 전 모델이긴 한데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저가 보급형 메모리를 점유를 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만 봤을 때 이 매출의 76%가 D램 쪽이고 하이닉스도 66%인데 이거를 중국이 일단은 저가 라인부터 잠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중국이 LCD를 먹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던 크게 흑자를 내던 석유화학 기업들,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영업이익이 이제 중국 자체도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수출량이 감소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동남아 이런 곳에 판매하는 것도 중국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통계를 보면은 GDP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민간들이 이제 역성장을 하게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OECD 가운데 한국만 GDP 대비해 가지고 총부채 비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소득 대비해 가지고 빚 부담하는 증가 속도도 세계 4위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GDP를 보면은 13위 정도인데 빚은 세계 4위로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이제 가계의 대부분의 빚은 이제 부동산 대출이고 이걸 갚느라 오히려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뭐 당장 우리만 봐도 소비를 줄이죠. 빚 때문에 대출금리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자영업자 비율은 높은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난국이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저도 공대생으로서 잘 몰랐던 거 중상주의와 이제 16, 18세기 유행했던 중상주의 그리고 이거를 뒤집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찾아보니까 중상주의는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유행을 했던 거고 국가의 불안, 이제 귀금속, 특히 금이나 은이 이제 축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보는 의견이고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18세기 후반에 이제 영국 국부론을 갖고 나오면서 국가의 부는 생산성과 분업에서 창출되고 국민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유행을 하느냐 당연히 뭐 감이 오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제학 정책 입안자들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에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중상주의를 따랐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이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죠. 원래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었는데 미국이 완전히 세계 60%의 부를 차지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미 보시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내릴 수가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기에 들어갈 거고, 건설 투자도 이제 감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침체를 막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때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올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가계부채랑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제 시중의 은행에서 내가 적금을 하나 넣는다 그래도 더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가지고 적금을 넣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돈은 결국에 금리가 높은 곳으로 몰리기 마련인데 그리고 더 안정적인 강대국으로 상대적인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도 1.75%가 더 낮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달러원 환율 1,400원으로 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원화 가치가 똥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금을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보면은 S&P 500이 오르지 않아도 내 원화 자산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보이는데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기름을 사겠다, 휘발유를 사겠다 생각했을 때 실제 원화 가치가 늘어났다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휘발유의 그 양은 결코 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이제 또 오르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반도체도 많이 수입을 하고 역설적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이제 가게 자영업자들의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것을 한전이 한국전력이 45조 원이나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커버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걸 최대한 이제 방지해주죠. 근데 뭐 독일이나 이제 이런 곳이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서 원래 천연가스 수입하던 거를 중단하게 되니까 이제 난방비부터 해서 전기, 또 LNG 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만드니까 전기세가 엄청 올랐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러우 전쟁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한전이 감당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전은 뭐 희망퇴직하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전 직원을 욕할 게 아니라 한전이 이만큼 희생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아직 본 게임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러면 또다시 트럼프는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펼쳐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물론 미국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억지력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달라고 하면 우리는 울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이제 앞날이 좀 가시밭길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뭐 월급도 괜찮게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때 월급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타령, 저도 한때 과천 아파트에 무리하게 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타령 그만하고 어쨌든 간에 가장 지구상에서 힘센 나라, 그렇게 빨대를 꽂을 수 있으면 꽂아가지고 내 자산을 지켜야겠다, S&P 500 ETF를 많이 사놓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